고요함이 깊게 내려앉은 산골마을. 박은지는 해묵은 기와집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가 살겠다. 그녀의 곁에는 두 아이, 지호와 서연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발치에는 듬직한 진돗개. 사랑이가 비에 젖은 털을 흔들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사랑이는 은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외딴 곳으로 숨어든 이후로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녀와 아이들을 지켰다.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려는 듯 사랑이의 눈빛은 비바람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은지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찢어질 듯한 가난과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불운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몇 년 전에 그 비극적인 사고였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을 동시에 잃은 충격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사고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뜻하지 않게 두 아이, 지호와 서연이를 떠맡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남편의 잃어버린 형제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복잡한 가족 관계와 숨겨진 과거는 그녀를 억압했지만 그 작고 순수한 눈망울을 본 순간 은지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모성애를 느꼈다. 아이들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산골 생활은 고단했지만 도심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숨쉬는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었다. 그날 밤의 비는 유난히 거셌고 바람은 오래된 기와지붕을 때리며 흉흉한 소리를 냈다. 사랑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은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사랑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사랑가, 왜 그래? 은지가 속삭였다. 사랑이는 대답 대신 마당 쪽으로 향하는 방문을 응시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시야를 가렸고 빗물에 젖은 흙냄새와 함께 섬뜩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발밑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그때였다. 마당 한가운데서 번개 불빛에 비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길고 두꺼운 몸통이 꿈틀거리고 비늘은 번개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났다. 뱀이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뱀이 아니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 사람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은 몸통은 마치 태고의 괴물 같았다. 은지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독사임을 짐작할 수 있는 특유의 무늬가 선명했다. 안 돼. 은지가 거의 비명처럼 내뱉었다. 그 순간 사랑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뱀에게 달려들었다. 사랑이는 평소 온순하고 영리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야생의 맹수처럼 변해 있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사랑이의 몸을 지배한 것이다. 거대한 독사는 사랑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몸을 뒤틀었고 사랑이는 재빠르게 독사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다. 하지만 독사의 움직임은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거대한 몸통은 사랑이를 휘감으려 했다. 은지는 얼어붙은 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은 흔들렸고 그녀의 몸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않았다.
사랑이는 필사적으로 독사와 싸웠다. 날카로운 이빨로 독사의 몸통을 물어뜯었고, 독사 역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사랑이의 몸을 노렸다.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사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독사의 날카로운 휘익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밤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사랑이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독사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사랑이의 옆구리를 스쳐 피가 솟구쳤지만 사랑이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싸웠다. 독사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자 사랑이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통하는 문을 막아섰다. 마치 절대 넘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듯이 독사는 결국 사랑이의 다리를 물고 질질 끌고 가려 했다. 사랑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끝까지 버텼다. 은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랑이의 모습이었다. 사랑아, 은지는 소리치며 마당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독사는 이미 사랑이의 목을 휘감고 조이기 시작했다. 사랑이의 눈빛에서 점차 생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이는 눈을 감지 않았다. 독색에 최후의 방역을 가하려는 듯 온몸에 힘을 쥐어짜 독사의 몸통을 힘껏 물어뜯었다. 독사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크게 뒤틀었고 그 순간 사랑이의 몸이 독사의 거대한 몸통에 완전히 휘감겼다. 이내 축 늘어지는 사랑이의 모습. 독사 역시 사랑이의 최후의 공격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힘을 잃고 꿈틀거리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정적 빗소리만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은지는 무릎을 꿇고 사랑이에게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사랑이의 몸은 싸늘했다. 사랑아, 사랑아. 그녀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사랑이는 죽어 있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사랑이가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날 밤 은지는 사랑이의 희생 앞에서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사랑이의 시신을 빗속에서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지호와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사랑이가 그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사랑이의 죽음이 단순히 들짐승의 침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이 싹텄다. 그 독사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거대했고 그 움직임 또한 기이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뭔가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악몽이 다시 그녀를 덮치려 하는 전조일까? 그녀는 사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사랑이가 아이들을 지켰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 아이들을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독사의 정체와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이제 은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사랑이의 죽음이 남긴 의문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파헤쳐야 할 잔혹한 진실이었다. 사랑이의 죽음은 은지의 삶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 사랑이의 부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은지는 그 작은 가슴 속에 슬픔이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사랑의 빈자리를 쓸쓸히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다. 비 내리던 밤의 악몽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 거대한 독사의 섬뜩한 모습은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사랑의 장례를 치른 후 은지는 독사의 시신을 다시 찾아갔다. 비바람에 씻겨나가긴 했지만 그녀는 독사의 비늘에서 이상한 무늬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연적인 무늬가 아니었다. 마치 인공적으로 새겨진 듯한 기하학적인 문양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독사는 평범한 뱀이 아니었다. 그녀는 독사의 비늘 일부를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작은 유리병에 담았다. 그리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사랑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으르렁거렸던 마당의 그곳. 번개 불빛 아래 독사가 나타났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그녀는 흙을 파헤치고 주변의 풀숲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흙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기계의 파편처럼 보였고 차갑고 단단했다. 금속 조각에는 독사의 비늘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흐릿하지만 분명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은지는 직감했다. 사랑이의 죽음과 이 독사는 어떤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들이 떠올랐다. 부모님과 남편을 잃었던 그 비극적인 사고. 당시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그녀는 항상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증거를 감추고 진실을 덮으려 했던 것처럼 이제 독사의 비늘과 금속 조각이 그 잊혀진 퍼즐의 조각이 되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가 넋놓고 금속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은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는 남자는 깔끔한 등산복 차림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누구? 세요? 은지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야생동물 연구가인데 이 근처에서 특이한 생체 반응이 감지되어서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대한민국 환경과학원 특수생물 연구팀 이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은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야생동물 연구가라니 이 외딴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게다가 특이한 생체 반응이라니 그녀가 발견한 독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생체 반응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은지가 얼버무렸다. 진우의 시선은 은지의 손에 들린 금속 조각으로 향했다. 혹시 방금 뭔가 발견하신 건가요? 은지는 순간적으로 금속 조각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는 그녀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실은 며칠 전 저희 집에 뱀이 나타나서요. 아주 큰 독사였습니다. 저희 개가 그 뱀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은지는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며 목이 메었다. 그녀는 진우의 반응을 살폈다.
진우의 눈빛은 순간 복잡해졌다. 큰 독사라뇨. 혹시 시신이 남아있습니까? 은지는 망설임 끝에 독사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진우를 안내했다. 진우는 독사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사의 비늘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무늬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독사의 몸에 가져다 댔다. 기기에서는 낮은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유전자 변형 생물체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크기와 독성을 지녔군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리고 이 무늬는 특정 연구소에서 실의 텀체에 새기는 표식과 비슷합니다.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이 독사는 누군가의 작품이었다. 연구소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은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느껴졌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방금 들고 계셨던 그 금속 조각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독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지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에게 쉽게 신뢰를 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결국 금속 조각을 진우에게 건넸다. 진우는 금속 조각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현미경을 꺼내들었다. 이건 생체 실험 장비의 파편 같습니다. 독사의 몸 안에 이식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우의 말에 은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이 독사를 의도적으로 조종하거나 감시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럼 이 독사가 왜 저희 집으로 온 거죠?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건가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침입이 아닙니다. 저도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 근처에 머물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지는 고민했다.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불안했지만 혼자서 이 거대한 진실과 맞설 수는 없었다. 게다가 진우의 눈빛에는 그녀와 비슷한 절박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 역시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군요. 대신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 모든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은지와 진우의 기묘한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 진우는 낮에는 주변 산을 수색하며 추가적인 단서를 찾았고 밤에는 은지와 함께 독사의 비늘과 금속 조각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놀라운 사실들을 은지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비밀 연구 조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생명공학 기술을 악용하여 위험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만들고 있으며 이 독사 역시 그들의 실험체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강민준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윤리도 저버리는 잔인한 인물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를 추적해왔지만 그는 그림자처럼 숨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강민준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배어 있었다.
은지는 진우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과거 사고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의 부모님은 뛰어난 생명공학자들이었다. 어쩌면 그 사고는 강민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자 진우는 산속에서 또 다른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버려진 실험 장비의 파편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흔적. 그들은 점점 블랙 트라이앵글 조직의 봉오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또한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은지는 아이들이 무사한지 끊임없이 확인했고, 밤에는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다. 진우는 은지에게서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들으려 애썼다. 혹시 사고 나기 전에 부모님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셨는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은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사고 전에 부모님은 어떤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었다. 그들은 종종 이 연구가 완성되면 세상이 뒤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연구 내용이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만 들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절대 비밀을 잊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이요. 그때 저는 아이들이 없었는데. 은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혹시 지호와 서연이가 그 아이들일까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해요. 지호와 서연이는 남편의 잃어버린 형제의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몰랐거든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의 부모님 연구와 이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강민준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연구 성과, 혹은 그 연구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사랑이의 희생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노리는 거대한 악에 맞서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사랑이가 자신을 희생하여 아이들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듯이 그녀 역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진실을 파헤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은지와 진우는 각자의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음을 서서히 깨달으며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얽힌 음모 속으로 깊이 발을 들였다. 사랑의 죽음과 거대 독사의 출현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경고음이자 은지의 잊혀진 과거를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반가수회였다. 진우는 수년간 블랙 트라이앵글과 강민준을 추적해 온 베테랑 요원이었다. 그의 가족 또한 강민준의 생체 실험과 관련된 비극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강민준은 표면적으로는 저명한 생명공학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뒤로는 인간의 윤리를 저버린 채 생체 실험을 강행하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개량한다는 명목 아래 통제 가능한 생체 병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강민준의 그림자 속에 숨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강민준은 당신 부모님의 연구를 노렸을 겁니다. 그 연구가 완성되면 세상이 뒤바뀐다고 하셨죠. 아마도 그 연구는 강민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진우가 낮게 읊조렸다. 그리고 지호와 서연이 어쩌면 아이들이 그 연구의 핵심이거나 연구와 관련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이들이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끔찍한 음모에 이용될 수 있는 표적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사랑이의 희생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사랑이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본능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했다. 진우는 자신이 가진 정보망을 통해 블랙 트라이앵글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을 은지에게 설명했다. 강민준은 마치 거미처럼 거대한 조직의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래에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과 강민준의 잔혹한 카리스마에 굴복한 채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조직의 주요 연구시설은 외딴 산속 깊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끔찍한 생체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은지는 진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과거를 되짚었다. 부모님은 항상 연구 자료를 철저히 관리했고 집 안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구역이 있었다. 은지는 어렴풋이 그곳에서 이상한 장치들이나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병들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고 당일 남편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고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들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딴 도로였다. 당시에는 그저 불행한 우연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강민준의 치밀한 계획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비밀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건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은지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충격이 커서 모든 걸 잊어버린 건지 진우는 은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응시했다. 기억은 때때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모든 것이 남아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민준이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독사의 시신을 자세히 조사했다. 진우는 독사의 비늘에 새겨진 문양 외에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RFID 칩이 삽입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독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즉, 이 독사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은지의 집으로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누가 우리를 노린 걸까요? 왜 하필 우리 집이었죠? 은지는 공포에 질려 물었다. 진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당신 부모님의 연구, 그리고 아이들, 이 세 가지가 강민준에게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때였다.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우는 순식간에 은지를 벽 뒤로 밀치고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총이 들려 있었다. 블랙 트라이앵글의 추적자들이었다. 이런 벌써 알아챘을 줄이야.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준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독사를 보냈던 목적이 불분명해지자 직접 움직이는 거겠죠. 진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추적자들은 은지의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듯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은지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아직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공포는 사치가 되었다. 아이들이 저 안에 있어요. 은지가 진우에게 속삭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진우는 은지의 손에 작은 통신장치를 쥐어주었다. 이걸로 연락하세요. 제가 위치를 추적해서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리고 도망만 쳐서는 끝이 없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사랑이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은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추적자 중 한 명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 하자 진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추적자를 제압하고 총을 빼앗았다. 총성이 울리자 집 안의 고요함이 깨졌다. 잠시 후 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깼다. 은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지호와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엄마, 엄마, 쉿,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진우를 향해 외쳤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임무는 강민준을 잡는 것이었지만 은지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뒤편의 숲으로 몸을 피했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어둠은 여전히 깊었다.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진우는 능숙하게 숲속을 가로지르며 은지와 아이들을 이끌었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진우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미안함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숲속을 헤매던 중 진우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핏비린내였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했다. 그 순간 숲의 덤불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또 다른 변형 생명체였다. 이번에는 멧돼지였다. 몸집은 일반 멧돼지의 2배에 달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있었고 끔찍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젠장, 강민준이 이 근방의 실험체를 풀어놓은 게 분명해. 진우가 외쳤다. 진우는 은지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 뒤로 몸을 숨기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멧돼지에게 맞섰다. 그의 총은 멧돼지의 두꺼운 피부를 뚫기 어려웠고 멧돼지는 맹렬하게 진우를 공격했다. 은지는 아이들을 꼭 안고 떨었다. 사랑이의 죽음이 떠올랐다. 또다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은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멧돼지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멧돼지는 잠시 은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틈을 타 진우는 멧돼지의 약점을 노려
치명타를 입혔다.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진우는 멧돼지의 시신을 살펴보더니 또다시 비늘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기하학적인 문양을 발견했다. 이놈들은 통제되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풀어놓은 거군요.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과거와 얽힌 거대한 음모이며 아이들이 이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사랑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두 번째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강민준의 존재,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좇는 추격자이자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맹렬한 수호자가 될 것이었다. 강민준의 그림자는 은지와 진우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멧돼지 공격 이후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숲을 헤매며 추격자들을 따돌려야 했다. 아이들은 힘들어했지만 은지의 강인함과 진우의 침착함 덕분에 무사히 버텨냈다. 그러나 식량과 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피로와 불안감은 그들을 덮쳤다. 은지는 아이들의 마른 입술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더 이상 이렇게 도망칠 수는 없어요. 은지가 진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강민준이 노리는 게 아이들이라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이대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진우는 은지의 말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도망치는 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봉어지를 찾아내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강민준의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다. 진우가 가진 오래된 정보와 은지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연구 흔적들을 종합했다. 은지의 부모님은 강민준과 한때 동료였으며 그들의 연구는 생체 재조합 기술의 윤리적 한계를 넘어선 강민준의 위험한 야망에 반대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진우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의 사고는 그 기술을 강민준이 독점하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부모님은 분명히 어떤 중요한 자료나 장치를 숨겼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강민준이 왜 굳이 아이들을 노리겠어요? 은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비밀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기억해야 할 것을 넘어서 물리적인 형태의 비밀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은지의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강민준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눈을 피해 은폐된 옛집에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위험을 무릅쓴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밤늦게 은지의 옛집에 도착한 그들은 예상대로 집 주변에 남아있는 추적자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진우는 능숙하게 그들을 따돌리며 아이들과 은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뒤져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 강민준은 당신 부모님의 연구 결과물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 연구는 생체 활성화 유전자에 관한 것이었죠. 진우가 말했다. 인체 내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상상을 초월하는 회복력과 지능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강민준은 이걸 이용해
인간 병기를 만들려 하고요.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지호와 서연이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그 연구를 진행했고 아이들이 그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민주는 아마도 아이들을 납치해 실험을 통해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려 할 겁니다. 그 순간 은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하실에서 작은 박스에 무언가를 숨기던 모습. 어머니는 늘 그 박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은지는 거의 본능적으로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먼지가 가득했고 강민준의 사람들이 이미 샅샅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은지는 어머니가 박스를 숨겼던 벽의 특정 부분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벽돌 하나를 밀어내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들어있었다. 진우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개의 USB, 그리고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작은 앰플들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은지의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강민준과의 갈등,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생체 활성화 유전자가 특정 연령대의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유전자가 자연적으로 발현된 특별한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아이들은 강민준이 찾던 유전자 활성화에 해답이 될 수 있겠군요. 진우가 일기장을 읽으며 말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호와 서연이는 은지의 남편의 조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지의 부모님이 진행하던 연구와 관련된 특별한 아이들 중 일부였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강민준의 소나귀에서 지키기 위해 은지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은밀히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아이들을 은지에게 데려다 주려다 강민준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모두 강민준의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은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이 모두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다. 복수심과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 앰플들은 뭔가요?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앰플들을 가리켰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앰플들을 집어들었다. 이건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액체 같습니다. 아마도 당신 부모님이 발견한 특별한 아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역추적하여 안전한 형태로 보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유전자 활성화를 역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였다. 집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강민준의 추격자들이 그들을 찾아낸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즉시 방어 태세를 취했다. 젠장, 너무 늦었군. 이번에는 단순히 추적자가 아니었다. 문 밖에서는 중무장한 병력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찾았다. 박은지. 그리고 내 귀한 실험체들도.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독사보다도 섬뜩하게 들렸다. 그 쓸모없는 개 한 마리가 그렇게 시간을 끌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레이저 총이 들려 있었다. 강민주는 망설임 없이 집 안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진우의 등 뒤에 숨었다. 그녀는 사랑이의 희생을 기억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이 순간 그녀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유일한 방패이자 가족의 복수를 위한 전사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힘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낡은 기와집은 이제 폐허가 되기 직전이었다. 강민준의 병력들이 쏘아대는 총탄은 창문을 부수고 벽에 구멍을 냈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진우의 등 뒤에 바싹 붙어 몸을 피했다. 공포는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지만 동시에 사랑의 희생과 부모님의 죽음이 남긴 진실이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분노의 불꽃을 지폈다. 진우 씨 이 USB와 앰프를 어떻게든 지켜야 해요. 은지가 진우에게 외쳤다. 이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했다. 그는 은지에게 상자를 넘겨주고는 자신은 권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강민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비겁한 짓이다. 진우가 소리쳤다. 강민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비겁 진실을 덮으려는 너희 같은 존재들이야말로 비겁하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순순히 그 아이들을 내놓는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네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야. 부모님의 연구 결과물이잖아. 은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섬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똑똑하군. 박은지, 내 부모님은 멍청하게도 그 위대한 연구를 숨기려 했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방해꾼들을 제거할 뿐.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진우는 재빨리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강민준의 병력들을 교란시키며 은지와 아이들이 도망칠 틈을 만들어 주려 했다. 총성이 난무하는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은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어릴 적 그녀와 부모님이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비밀 통로가 있었다. 낡은 창고 문을 힘겹게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벽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벽에 가려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먼지로 뒤덮인 문을 열자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고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다. 엄마, 무서워요. 서연이가 은지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은지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사랑의 희생,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아이들의 숨겨진 진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강철 같은 용기를 주었다. 지하 통로는 예상보다 길었다.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간간이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길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통로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곳은 폐쇄된 광산의 일부였다. 강민준의 블랙 트라이앵글이 과거에 불법적인 광물 채굴을 위해 사용했던 곳이었다. 그곳에는 버려진 광산 수레와 녹슨 레일이 널브러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거미줄이 휘날렸다. 그때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지 씨, 무사합니까? 저는 일단 추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지금 어디죠? 은지는 자신이 있는 곳의 특징을 설명했다. 폐광 같아요. 이리로 오려면 위험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강민준의 봉오지는 이 폐광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그 자료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폐광 입구에서 강민준의 병력들을 유인하며 시간을 벌었다. 은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폐광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강민준의 블랙 트라이앵글이 설치한 감시장치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은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림들을 떠올렸다. 폐광 깊숙한 곳에 강민준이 숨겨놓은 비밀 연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강민준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그곳의 정보를 수집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는 듯했다. 엄마, 저기 빛이 보여요. 지호가 손가락으로 폐광 깊은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굳게 닫힌 강철문이 있었다. 문에는 복잡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옆에는 지문 인식기와 홍채 인식기가 달려 있었다. 분명 강민준의 비밀 연구실 입구였다. 은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 안에 있던 USB를 홍채 인식기에 가져다 댔다. 놀랍게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부모님이 미리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둔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연구실이었다. 연구실 내부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거대한 배양기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몇몇 배양기 안에는 기이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독사나 멧돼지와 같은 변형 생물체들이었다. 은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연구실 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앞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은지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숨기고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강민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결국 잡힐 운명이었지. 박은지, 내 부모님처럼. 그들은 나의 위대한 연구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야지. 강민준이 은지의 존재를 눈치채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완벽한 생체병기를 만들고 있다. 곧 세상을 지배할 위대한 존재들이 탄생할 거야. 그 순간 강민준의 뒤에서 진우가 나타났다. 그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강민준, 내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강민준은 진우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고작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나.
너는 이미 나의 완벽한 생체 병기를 막을 수 없어. 강민주는 손에 든 레이저 총을 진우에게 겨누었다. 진우는 몸을 날려 총격을 피했지만 강민주는 이미 연구실 전체에 비상 경보를 울린 상태였다. 경비병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했다. 은지는 강민준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녀는 사랑이의 죽음과 부모님의 비극이 이어진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강민준님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이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싸움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USB와 앰플이 들려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이자 아이들의 두 번째 생명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민준의 비밀 연구실은 거대한 감옥이자 죽음의 덫이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경비병들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권총 한 자루로 여러 명의 경비병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었고, 은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연구실 내부의 지형을 살폈다. 강민주는 홀로그램 스크린 앞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이 미로 같은 곳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지. 강민준의 목소리가 연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연구실은 그녀의 부모님이 연구했던 생체 활성화 유전자에 악용된 결과물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거대한 배양기 안에 갇힌 기이한 생명체들, 각종 실험 장비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섬뜩한 데이터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부모님 연구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려 했지만 강민주는 생명을 파괴하고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진우는 경비병들과의 교전 중에 부상을 입었다.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은지 씨, 아이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도망치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은지는 망설였다. 진우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사랑이의 희생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눈은 연구실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제어 패널을 향했다. 그곳에는 모든 실험 장비와 보안 시스템을 제어하는 주전원이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저것을 파괴할 수 있다면 강민준의 악행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비병들을 뚫고 지나가야 했다. 진우 씨, 저 제어 패널을 노려야 해요. 은지가 소리쳤다. 진우는 은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벌어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강민준이 화면 너머에서 무언가를 조작했다. 연구실 한쪽 벽에서 거대한 케이지가 튀어나왔고 그 안에는 아까 그 독사보다도 훨씬 거대한 끔찍한 형상의 생명체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마뱀과 뱀의 특징을 모두 가진 괴물이었다. 강민준의 궁극적인 생체 병기였다. 이게 바로 나의 걸작이다. 이놈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어떤 목표물도 놓치지 않아. 너희는 이제 끝이야. 강민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연구실을 뒤흔들었다. 괴물은 케이지를 박차고 나와 은지와 아이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발톱은
공포 그 자체였다. 진우는 괴물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괴물의 두꺼운 비늘을 뚫지 못했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괴물은 그녀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녀는 괴물의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연구실 곳곳에 놓인 실험 기구들을 넘어뜨리고 던졌다. 괴물이 기구들을 파괴하며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은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스로 제어 패널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엄마 무서워요. 지호와 서연이가 울부짖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끝낼 거야. 은지는 아이들을 달래며 제어 패널 앞에 섰다. 복잡한 버튼과 스크린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상자 안에 있던 USB를 꺼내 제어 패널의 포트에 꽂았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비웃듯이 들려왔다. 그 낡은 USB로 뭘 하겠다는 거지. 모든 시스템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은지는 강민준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에는 만약 모든 것이 틀어지면 이 USB를 메인 제어 시스템에 연결하라.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지의 부모님은 강민준의 폭주에 대비해 비상 시스템을 설계해 두었던 것이다. USB가 연결되자 제어 패널의 화면이 변하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리고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당황했다. 뭐지? 무슨 짓을 한 거냐? 연구실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리고 일부 배양기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암호화된 코드를 떠올리며 제어 패널의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괴물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진우가 괴물의 앞을 막아섰지만 괴물의 엄청난 힘에 밀려 벽에 부딪혔다. 진우는 쓰러지면서도 은지에게 외쳤다. 빨리 은지 씨. 은지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이게 끝이야. 강민준. 코드가 입력되자 연구실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제어 패널에서 강력한 전류가 뿜어져 나오며 모든 시스템이 과부에 걸렸다. 배양기들이 터지고 기계들이 폭발했다. 연구실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안 돼 내 걸작이, 내 연구가. 강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괴물 역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었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폭발하는 파편들을 피했다. 진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은지와 아이들을 보호하며 탈출구를 찾았다. 강민준은 분노에 가득 차 은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레이저 총이 들려 있었다. 네가 감히 나의 꿈을 망가뜨려 죽여버리겠다. 은지는 침착하게 강민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상자 안에 있던 마지막 앰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이 앰플에 대한 설명을 읽었었다. 이것은 생체 활성화 유전자를 역으로 비활성화시키는 물질이었다. 강민준의 탐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강민준이 총을 쏘려는 순간 은지는 재빨리 앰플의 액체를 강민준에게 뿌렸다. 강민준은 비웃었지만 이내 그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혈관이 튀어나왔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민주는 자신에게 주입했던 생체 활성화 유전자의 부작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유전자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광기 어린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연구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은지와 아이들을 이끌고 폐광 밖으로 향하는 비상 통로를 찾아냈다. 간신히 무너지는 폐광을 빠져나온 그들은 바깥 세상의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폐광은 그들을 뒤로 한 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다. 강민준의 악몽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사랑이의 죽음과 부모님의 비극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강인함을 끌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죽은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용사로 거듭난 것이었다. 폐광의 붕괴는 강민준의 악몽 같은 실험의 종말을 알리는 거대한 폭발음과도 같았다. 먼지가 가라앉고 잔해가 걷히자 은지와 진우 그리고 아이들은 비로소 안도감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옷은 찢겨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존의 강렬한 의지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무너진 폐광의 잔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다. 지호와 서연이는 아직 어려 이 모든 사건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들의 존재가 은지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사랑의 희생,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은 이 아이들의 두 번째 생명을 위한 값진 대가였다. 진우는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은지 씨,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가 저를 지켜주었고 진우 씨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도요.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들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진우는 은지의 손에 들린 USB와 앰프를 보았다. 이제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강민준의 만행을 밝히고 당신 부모님의 연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야 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경고이자 윤리적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은지의 옛집에 특수 요원들을 불러 강민준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블랙 트라이앵글의 존재와 강민준의 악행은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강민준이 저지른 끔찍한 생체 실험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에게 협력했던 과학자들과 후원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은지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아이들과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거대한 악에 맞섰던 경험으로 인해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진우는 은지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당신 부모님의 연구를 지원하고 생체 활성화 유전자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망설였다. 다시 연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다. 다시 연구를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당신 부모님은 위대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강민준 같은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 잘못 사용되었을 뿐이죠. 당신이 그 연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은지는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도시로 이주했다. 정부의 보호 아래 그녀는 부모님의 연구를 이어받아 생체 활성화 유전자가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썼다. 진우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로 함께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는 은지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임무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지호와 서연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은지의 따뜻한 사랑과 진우의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두 번째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목숨을 바쳐 지켜준 생명. 그리고 은지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소중한 삶이었다. 은지와 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인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져진 강인하고 진실된 것이었다. 산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악과의 싸움, 그리고 사랑의 숭고한 희생은 은지와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 은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공포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희망과 사랑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거대한 독사와 싸운 어미 개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이다.